인공지능이나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20년 뒤에는 텔레마케터, 회계사, 전문작가, 부동산 중개인, 타자기 입력자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을 따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쌤티브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AI와 일자리 변화입니다. AI가 발달하면 우리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AI가 인간의 노동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렇다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임금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의 어떤 변화를 떠올려 보기 전에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하나를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달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아마 취업이나 어떤 실업이랑 관련된 고용 관련된 뉴스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건 1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은 노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15세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15세 이상 인구는 실제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와 그렇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취업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자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면 다 경제활동 인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라고 하는 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징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업률과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와 취업자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취업률과 비슷하지만 고용률은 취업자의 수에 대한 비율을 묻는 건 맞지만 분모가 다릅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취업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띠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활동 수준이 얼마만큼 있구나, 얼마나 많은 취업자와 실업자들이 있구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걸 실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업의 유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발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은 자신이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제 발로 직장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더 나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업에 다니더라도 이거보다 조금 더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 조금 더 복지가 좋은 회사로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스스로 떠나는 그런 실업을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마찰적 실업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찰적 실업.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업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자발적 실업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서 금방 해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고, 현재 조건에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 일할 의사가 있어.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는 걸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해요. 특히 경제가 안 좋으면,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이제 그런 실업을 뭐라 그러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실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경기를 좋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정부가 돈을 많이 써요. 재정 지출을 늘려요. 아니면 세금이나 이자를 좀 깎아줍니다.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겠죠? 세금을 적게 내도 되고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실업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AI가 등장하고 사회 구조가 달라지면서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해주는 계산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훨씬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뭐가 늘어났어요? 키오스크. 무인으로 계산하는 기계가 들어서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사회 구조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필요 없어지는 혹은 좀 줄어드는 직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석탄을 캐가지고 석탄으로 보일러를 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보일러를 떼지 않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좀 줄어드는 것도 구조적 실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손이 좀 필요해서 잠시 채용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농한기 때, 즉 날이 너무 추워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계절적 실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계절적 실업을 또 해결할 때는 농공단지라고 해서 농촌에 공장을 짓는 거예요. 공장은 이런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공장 단지를 지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업의 유형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업의 유형은 내가 원해서 일자리를 나오게 된 자발적 실업과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렇게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건 달리 이야기하면 자발적 실업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건 실업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거다. 그리고 국가에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업이 개인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득이 줄면서 생계 유지가 어렵다.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아 실현의 기회가 사라진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국가 전체로 보면요. 원래 이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이 낭비됨과 동시에 소득 분배도 점점 벌어지게 되죠. 왜?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생기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하거나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빈곤 문제에 처하게 되면서 이게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은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인공지능이나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20년 뒤에는 텔레마케터, 회계사, 전문작가, 부동산 중개인, 타자기 입력자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의 자료에 따르면요. 그리고 잡코리아에서도 조사를 했을 때 생산이나 제조라든지 아니면 텔레마케터 아니면 재무회계 조금 더 수리적인 영역이라든지 계산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AI가 대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구조적 실업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던 그 실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침팬지의 기억력 실험입니다. 이 영상은
인간이 침팬지와 대결을 하는 장면인데 기억력이 침팬지가 엄청 뛰어나다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This chimp has learnt to count just like humans, but how does his memory ability hold up? In this test, the numbers 1 to 9 were quickly replaced by blank squares, and the chimp had to remember their position on the screen. The 3 young chimps tested were all very good at the task, leading researchers to believe they had something similar to photographic memory. Young chimps outperformed both their mothers and human university students. When the numbers were flashed on the screen for shorter periods of time, humans had trouble remembering their order, whereas the chimps performed just as well. It's the first time chimps have beaten humans at a memory test. 이 영상이 이제 그 TV 화면 속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어떤 화면을 또 이제 클릭을 하면 이 보여져 있던 숫자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그 숫자가 예를 들어 위치한 대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의 순서대로 그 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몇 번 하다가 실수를 하는데 이 침팬지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침팬지의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 인간보다 침팬지가 훨씬 더 기억력이 뛰어나요. 그럼 인간은 침팬지보다 못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이런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밀릴 수 있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부분을 잠깐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노동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나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힘을,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노동은 굉장히 천한 것이라고 여기고 사색, 생각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고귀한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인식이 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죠. 특히 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도 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어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투입된 노동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따는 데는 10분이 걸리고 배는 20분이 걸린다라고 하면 배는 사과보다 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도 배가 사과보다 2배 비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이 이론은 결국에 노동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다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노력을 들여서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기도 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개인을 성장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침팬지보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침팬지보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공감이나 감정을 다루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AI도 할 수 있지만 사실 AI는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잘 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만드는 것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상상력, 창조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책임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AI 시대에도 인간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작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의 존재로 남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보상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을 많이 원하면 원할수록, 그리고 이 노동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겠죠. 연예인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그 연예인들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엔터테이너들, 연예인들이 별로 없으면 당연히 그들의 몸값, 임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인적자본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개인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으냐에 따라서도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통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걸 효율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1시간에 15,000원의 시급을 주는데 이 회사는 1시간에 2만 원의 시급을 준다라고 하면 2만 원만큼의 시급을 주는 회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노동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이걸 효율 임금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법적으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주는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제도도 임금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임금의 크기가 인간의 가치를 설명하냐?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도 임금이 낮을 수 있고요. 아무리 높은 임금을 받아도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높은 소득을 얻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어떤 급여를 받을 때는 내가 단순히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 사람이구나. 이 액수로 본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이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얼마만큼 을 나에게 주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만 쓰이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성취감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써볼 논술문은 이 주제로 같이 적어보려고 합니다. AI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노동 환경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술문을 써볼 텐데요. 앞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분량은 천자 내외로 하겠습니다. 도입에서는 AI 기술이 얼마만큼 발달되었고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입을 작성을 하고요. 본론에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나누어서 설명해 봅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하고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나답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노동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례가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통계나 연구 결과 혹은 이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차용해도 좋습니다. 출처를 그때는 명시해 주시고요. 찬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서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폭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때로는 인간이 AI와 경쟁해야 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 또 노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 그것이 최고다라고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노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논술문도 작성한 다음에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